일본에는 주인 없는 빈집이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요. 주로 인구가 이탈 중인 지방에 해당이 되는 얘긴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으로까지 이 현상이 번질 거다라는 전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인구가 감소 중인 나라지만 세대수 자체는 증가를 해왔어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새로운 세대주로 편입이 되고 있었고요. 특히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세대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 세대수마저도 정점을 찍고 조만간 꺾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면 집에 대한 실소유가 감소하겠죠. 빈집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물론 수도권이야 지방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큰 걱정이야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낙후된 지역들이죠. 이런 데는 인구 이탈이 심하니까 집값이 썰리기 시작합니다. 뭐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요. 0엔짜리 주택까지 나오고 있어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가요. 세금이나 수리비 내고 나면 배꼽이 더 크거든. 그 일본에 단카이 세대라는 게 있거든요. 단카이가 이 뜻이 덩어리예요. 덩어리처럼 많이 태어난 세대라는 거죠. 이 단카이 세대가 등장을 하고 인구가 급증을 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을 해왔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카이 세대가 고령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점점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도시에 있는 자녀들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사망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빈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빈집이 증가하면 다음은 뭐냐? 빈 마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은 다 도시로 가고 노인들은 죽어가고 점점 사람이 안 사는 마을이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사람은 없고 인형만 있는 마을이 방송을 탄 적이 있어요. 마을 전체 어르신이 딱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적적하시니까 인형을 만드셔가지고 마을 전체를 인형으로 꾸미게 된 사연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마을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언급이 되는 개념이 바로 그 유명한 지방소멸입니다. 수도권이 인구를 몽땅 흡수하는 동안에 지방은 인구가 점점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행정구역으로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일본의 현 주소고 또 한국의 미래 주소가 될 거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보다 우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표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지방이 소멸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주변의 인구를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이 수도권을 인구의 블랙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블랙홀이 끌어당기는 중력이 강할수록 즉 수도권에 더 많은 자원이 집중이 돼 있고 수도권에 인구가 더 많이 몰리는 국가일수록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보면은 한국이 50%가 넘어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30%가 안 되거든요. 수도권이 지방을 먹어치우는 속도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심해. 뭐 1대1로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다음으로 대표적인 지표가 출산율이죠. 일본이 대표적인 저출산 고령화 국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출산율이 0명대까지 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0명대잖아요. 남녀 둘이서 애 하나를 안 가져요. 가장 중요한 지표부터가 일본보다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가 고령화 비율이에요.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 인구가 얼마나 많냐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근데 이 비율이요. 지금은 우리보다 일본이 더 높지만은 2040년대에 들어가면 일본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엔 역전이 됩니다. 그 뒤로는 한동안 격차가 벌어지고요. 이 고령화 비율이 높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세금의 상당량이 노인 부양에 들어가면은 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고령 인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냐인데 지금 노인 빈곤율을 보면은 우리가 거의 40%고요. 일본이 20%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일본의 어르신들보다 2배나 더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되는 구조라는 거고 이분들을 부양하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보다시피 지금 우리 상황이요. 일본보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본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은 세계 최초로 고령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까지 겪고 있는 나라고 이 문제를 30년 가까이 씨름을 해왔어요. 똥맛 된장맛 다 찍어 먹어 보면서 데이터 축적을 해왔고 괜찮은 전략들도 몇 가지 고안을 해낸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참고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일본의 지방소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은 일본에서 처음 나왔어요. 2014년에 마스다 보고서라는 거에서 처음 언급이 됐거든요. 당시에 학계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지방소멸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한국에서도 학계나 정계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죽하면 일본 정부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지방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삼게 됐죠. 이 마스다 보고서를 보면은 특정 지역에서 가임기 여성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출산을 통한 인구의 재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지역을 소멸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은 2040년까지 일본의 지자체 중에서 절반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세간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그렇다면 이 지방 소멸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할까요? 자, 지방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요. 저출산 때문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인구의 유출, 특히 청년들의 이탈이 문제입니다. 애를 안 낳는 문제 이전에 애를 낳을 청년들이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이 사라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겠죠. 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지방 소멸의 핵심이에요.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하는데 지방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본과 기술, 기업, 행정, 교육, 인프라, 문화와 오락, 상업시설 등 일본이 가진 자원의 대부분이 도쿄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결국에 지방에서 인구가 이탈을 하면은 일단은 소비 인구가 빠져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상권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뭐 식당이나 카페, 은행, 병원, 대학, 노래방 다 망해요. 서비스의 공급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가도 할 게 없는 동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도 수요가 감소하니까 버스나 지하철의 배차가 길어지고 노선이나 역사가 폐쇄가 되기 시작해요. 대중교통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인구가 빠지니까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당연히 행정의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유지보수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한마디로 이렇게 살기 싫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인구의 이탈을 유발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지방에서 인구가 빠지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린다고 해서 수도권의 인구가 무한히 증식하진 않을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 수용 한계치를 초과하는 인구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잉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정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대표적인 자정작용은 저출산이죠. 지방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만큼 수도권은 출산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구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거든요. 실제로 지방보다는 수도가 출산율이 낮아요. 도쿄도 그렇고 서울도 그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이 수도권의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토지도, 주택도, 인프라도 그 양이 제한돼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필요한 인구는 또 증가하고 있고 자원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 자원의 가격이 올라요. 대표적인 게 집값이죠. 이 수도권의 집값이 점점 비싸지면서 청년들이 구매하기 힘든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게 주택 구매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요. 이러면 지방에서 인구를 들이부어 봐야 저출산이라는 구멍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나중에 가면은 지방이 거의 다 소멸을 하고 수도 하나 꼴랑 남은 도시국가가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수도권이 흡수할 지방 인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인구의 유입과 인구의 재생산이 다 정지가 된 상태에서 고령화만 계속해서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이 고령 인구가 되고 사망하기 시작하면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수도권마저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방 소멸이 수도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마스다 보고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인구 감소 문제를 저출산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수도권의 과밀화 그리고 지방의 소멸과 연관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 마스다 보고서가 주목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렇게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식으로든 최악은 막아내는 대응은 할 겁니다. 아마도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는 식으로 가겠죠. 우리도 다른 도시국가들처럼 다민족 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일부 지역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죠. 결론은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에 있는 부모의 곁을 떠나고 있고 그렇게 도착한 수도권에서는 보금자리가 없어서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인구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모도 자녀도 모두 잃어버린 세대가 1인 가구란 형태로 생존해 나가는 게 일본과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죠. 일본도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진짜 지방 인프라도 재정비도 해보고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묶어다가 하나로 뭉쳐보기도 하고 지방으로 행정기관도 보내보고 대학교도 보내보고 기업들 유치해가지고 일자리 만들어 보겠다고 뭐 규제도 풀어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장려금도 뿌려주고 외국인들 이민 오면은 지방에다 배치해보고 국제결혼도 막 시켜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잘 안 됐죠.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가 문제였냐 하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돈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미 고령화가 진행이 된 상태라서 노인 부양 비용이 너무 커요. 고령 지출이 크니까 늘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이 적자가 나고 적자만큼 돈을 빌려 쓰다가 보니까 정부 부채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당장 돈 쓰는 게 버거운 상황이다 보니까 미래를 위해 가지고 투자할 돈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지방 소멸 대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도 않고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에다가 예산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정부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다르게 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 평가받기에 편한 사업들, 단기간에 실적이 나오는 사업들만 하게 된다는 거죠. 사업 평가를 보여주기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사업들, 멀리 보고 가야 되는 사업들이 배제가 됐던 겁니다. 이게 보여주기식이다 보니까 사업성 평가도 철저하지가 않았어요. 유동인구도 없는 지역에다 공항 건설해놓고 돈만 날리고 폐항하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돈만 이렇게 들이부어놓고 투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지방정부가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무분별한 보조금 정책이 문제였는데 뭐 이주 정착금, 결혼 장려금, 출산 축하금, 육아 지원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지역에 이사를 오면은 애를 낳아주면은 인구를 증가시켜주면은 돈을 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정책이 많았거든요. 이게 각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고 어떠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개발을 해서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살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돈 줄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대로 있는데 돈 몇 푼 찔러준다고 사람들이 오겠어요? 특히 이런 방식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수도권에서 인구를 뺏어오지 못하면서 다른 지방에서만 빼오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속된 말로 없는 것들끼리 싸우게 된 거예요. 지방끼리 인구 유치 경쟁을 하니까 돈만 쓰고 얻은 게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보면은 저출산 문제에 예산을 쓰고 있지만 출산율 세계 꼴등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쓸데없는 거에 파이팅이 있어. 어쨌든 일본이 지나온 길을 보면서 걸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얼마나 쓰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냐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본도 저출산 문제로 근 30년을 지지고 볶고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현실과 타협을 해가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소멸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고려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카츠에라는 지역이 있어요. 어차피 지방 소멸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고 막는다고 돈 써봐야 효과도 없고 지방정부나 파산을 시킬 뿐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삶의 질이나 높여보자, 남은 사람들이나마 행복하게 살다 가게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사람도 애 낳고 고생하느니 혼자서 즐기면서 살자, 부부끼리 재밌게 딩크족으로 살다 가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을 단위로 자발적으로 비혼주의를 하고 딩크족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 지역을 조금 살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관광을 개발하는 건데, 사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수도권으로 가는 거면 지방에 일자리를 유치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을까요? 좋은 일자리의 수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전국의 지자체에 골고루 뿌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거는 비용이 커지고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이 사업성만 봤을 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또 문제가 이미 지방에서는 노동인구가 증발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떠나고 있고 고급 인력이 부족해요. 이미 지방 쪽은 기업이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제조업 유치가 힘드니까 관광업을 개발하는 게 차선책이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고 또 홍보만 잘 되면 효과도 바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을 늘리는 건 힘들어도 놀러 오는 사람을 늘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정주 인구가 안 되면은 유동 인구라도 늘려보자. 이런 식으로 현실에 눈을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지자체들도 관광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든 와가지고 돈이라도 쓰고 가면은 지역 경제도 살리고 세수 확보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행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권이 생기고 여기 상인들이 주변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기능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일본은 코로나 때문에 죽은 관광을 살려보겠다고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거든요. 일본 지방 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게 지방의 인구 문제랑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행동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면은 여행 수지가 맨날 적자예요. 우리는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데 외국인들은 한국에 여행을 안 와요. 바꿔 말하면은 그만큼 관광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일본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은 관광 수입이 우리의 10배, 20배 정도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냥 단위가 달라요. 우리 관광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지방 소멸에도 더 취약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한류 프리미엄이라도 붙어있는 지금이 기회다. 이때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 최근에는 한국도 저출산 대응 정책과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을 분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방 소멸이 수도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 말고도 지방의 붕괴를 또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